제19화 강철과의 충돌.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한지훈의 오른쪽 발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의 운명이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을 청하는 대신 맑은 정신으로 라디오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자신의 온전한 의지로 그들의 고통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그가 이 기묘한 현상에 대해 처음으로 보여주는 능동적인 저항이자 참여의 의지였다. 라디오에서 희미한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주파수가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술 없이도 그들과 연결될 수 있었다. 그를 연결하는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깊은 공감과 유대감이었다. 의식이 연결된 곳은 스트라스부르의 홈구장, 스타드 드 라 메노로 향하는 원정팀 버스 안이었다. 버스 안은 숨 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선수들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적대적인 풍경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스트라스부르의 깃발을 흔들며 야유를 보내는 홈팬들이 보였다. 지호는 미카엘 제라르가 되어 차갑게 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두려웠다. 거친 싸움에서 몸이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동료를 보았다. 동료 역시 창백한 얼굴로 긴장하고 있었지만 제라르의 시선을 느끼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자신의 방 안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까지도 모두 같은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유된 두려움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 강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고 있었다. 휘슬이 울리고 8강전의 막이 올랐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스트라스부르는 왜 그들이 강철의 팀이라 불리는지를 증명했다. 그들은 공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다.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는 소리, 뼈와 뼈가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음이 그라운드를 가득 채웠다. 주심의 휘슬은 거의 울리지 않았다. 이것은 축구가 아니라 럭비에 가까운 육탄전이었다. 칼레 선수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들 역시 거친 노동으로 단련된 몸을 가졌지만 스트라스부르 선수들은 오직 상대를 부수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전투 기계 같았다. 칼레 선수들은 공을 잡기도 전에 상대의 거친 몸싸움에 나뒹굴기 일쑤였다. 지호는 제라르의 몸으로 이 지옥 같은 압박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상대 미드필더는 공을 쫓는 대신 집요하게 제라르의 몸을 밀치고 유니폼을 잡아당기고 발을 걸었다. 숨을 쉴 틈조차 없었다. 공을 잡으면 서너 명의 선수들이 사냥개처럼 달려들어 그를 에워쌌다. 젠장. 제라르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지호는 그의 분노와 무력감을 그대로 느꼈다. 과거 압도적인 재능 앞에서 느꼈던 절망과는 다른 종류의 무력감이었다. 이것은 재능의 차이가 아니었다. 순수한 폭력 앞에서 모든 규칙이 무시되는 불공정한 싸움이었다. 전반 20분, 결국 칼레의 골문이 열렸다. 코너킥 상황에서 스트라스부르의 장신 수비수가 칼레 수비수 2명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유유히 헤딩골을 성공시켰다. 명백한 반칙이었지만 주심은 그대로 골을 인정했다. 홈 관중들의 열광적인 함성 속에서 칼레 선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심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패배의 기운이 짙게 드리워졌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무뎌졌고 서로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단단했던 강철의 팀은 외부의 강력한 충격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 그들의 투지와 심장은 저 무자비한 강철의 폭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제20화 가장 단단한 방패.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오는 길, 칼레 선수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패하고 돌아온 패잔병 같았다. 유니폼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라커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약품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 냄새마저 감돌았다. 선수들은 말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몇몇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고 몇몇은 분을 사귀지 못해 라커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팀은 완전히 와해되기 직전이었다. 그때 라커룸 문이 열리고 감독이 들어왔다. 그는 화를 내거나 전술을 지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라커룸 중앙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픈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억울한가? 역시 침묵만이 흘렀다. 그래, 아프겠지. 그리고 억울하겠지.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 너희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감독은 가장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수비수 파스칼 밀로에게 다가갔다. 그는 밀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파스칼, 너는 오늘 전반전에만 12번이 태클을 당했다. 그중 9번은 명백한 반칙이었지. 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 왜 그랬나? 밀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제가 뚫리면 끝이니까요.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번에는 제라르에게 시선을 돌렸다. 제라르, 너는 오늘 공을 5번밖에 잡지 못했다. 하지만 그 5번이 기회에서 단 한 번도 공을 빼앗기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한지호는 제라르의 입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제가 공을 잃으면 동료들이 더 뛰어야 하니까요. 감독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 너희들은 지금 아픔과 억울함만 느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동료를 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저들이 강철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한 방패가 있다. 그 방패의 이름은 책임감이다. 후반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오직 자기 옆에 있는 동료의 얼굴만 봐라. 그리고 그 동료를 위해 한 걸음만 더 뛰어라. 그것이 우리가 저 강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의 말은 기적처럼 선수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멍들고 상처 입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다시 한번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깨달았다. 가장 단단한 강철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믿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후반전 휘슬이 울렸다. 그라운드에 나선 칼레 선수들의 모습은 전반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흩어져서 각계 전투를 하지 않았다. 2명, 3명씩 짝을 지어 움직였다. 한 명이 상대에게 부딪혀 길을 막으면 다른 한 명이 달려들어 공을 빼앗았다. 이것은 감독이 지시한 전술이 아니었다. 라커룸에서 되찾는 동료애와 책임감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방패가 되어 스트라스부르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했다. 스트라스부르 선수들은 당황했다. 전반전처럼 쉽게 뚫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거친 플레이는 끈끈하게 뭉친 칼레의 방패 앞에서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스트라스부르 선수들의 얼굴에 초조함이 서렸다. 시간은 칼레의 편이었다. 후반 35분, 마침내 스트라스부르의 강철에 균열이 생겼다. 초조해진 상대 수비수가 무리한 백패스를 했고 그 공이 너무 짧았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교체 투입되었던 칼레의 어린 공격수가 쏜살같이 달려들어 공을 가로챘다. 골키퍼와 1대1 상황. 경기장의 모든 시간이 멈췄다. 어린 공격수는 침착했다. 그는 골키퍼의 움직임을 끝까지 보고 가볍게 옆으로 밀어넣었다. 동점. 경기장의 작은 칼레 원정팬 구역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선수들은 모두 어린 공격수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특히 훈련 중 피해를 부상 입혔던 수비수 밀로는 아이처럼 울며 그를 얼싸안았다.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낸 뜨거운 눈물이었다. 남은 시간 스트라스부르는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이니 칼레의 방패는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다. 정규 시간은 1대1. 승부는 연장전으로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이어졌다. 지옥 같은 승부차기 끝에 마지막 키커로 나선 주장 레지날 부쾌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칼레는 강철의 팀 스트라스부르를 꺾고 4강에 진출했다. 꿈에서 깨어난 지우는 자신의 오른쪽 발목을 만져보았다. 신기하게도 지긋지긋하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동기화되는 것은 고통뿐만이 아니었다. 그 고통을 이겨낸 동료들의 믿음과 책임감 역시 함께 동기화된다는 것을. 제21화 강철 너머의 아침. 한지우는 잠에서 깨어 반사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발목을 만져보았다. 지긋지긋하게 그를 괴롭혔던 통증이 마치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보았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제자리에서 몇 번 뛰어보기까지 했다. 완벽했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동기화되는 것은 고통뿐만이 아니었다. 그 고통을 이겨낸 동료들의 믿음과 책임감, 그리고 승리의 환희까지도 함께 동기화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온몸으로 이해했다. 그날 아침 편의점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또 다른 가벼움을 띠고 있었다. 16강전 승리 후의 아침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기쁨이었다면 8강전 승리 후의 아침은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 조용하고 단단한 자신감이었다. 교대를 위해 출근한 정수빈은 민첩하게 지훈의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그의 얼굴과 그가 힘차게 딛고 서 있는 오른쪽 발목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머, 민준, 아니, 지훈씨. 발목은요, 다 나았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이 기묘한 현상을 그녀에게 설명할 방법은 없었다. 원래 심하게 다친 게 아니었나 봐요. 수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를 신기한 생물체처럼 쳐다봤다. 그는 이제 그녀의 그런 시선이 싫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간직한 채 세상과 조금씩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방 안에 고립된 외톨이가 아니었다. 퇴근 후 그는 곧장 책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는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스트라스부르의 공격을 막아서던 강철의 방패를 떠올렸다. 11명의 선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만들어낸 그 견고한 구조. 그는 그 이미지를 건축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선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건물의 하중을 버텨내는 내력벽과 기둥을 설계하며 꿈속에서 느꼈던 동료들의 책임감이라는 무게를 떠올렸다. 그의 설계는 이제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를 좇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는 구조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라디오에 의식을 맞췄다. 꿈속의 라커룸은 승리의 기쁨 대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선수들의 온몸은 멍과 상처투성이었다. 그는 미카엘 제라르가 되어 극심한 근육통을 느끼며 교실에 서 있는 하루를 경험했다. 아이들은 영웅이 된 선생님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칠판에 글씨를 쓸 때마다 욱신거리는 어깨 통증을 애써 감춰야 했다. 지우는 깨달았다. 기적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수들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고단한 일상을 갈아 넣어 만들어내는 눈물겨운 결과물이었다. 그는 그들의 고통과 희생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삶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들처럼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것뿐이었다. 제22화 우승 후보 보르도. 칼렛이 전체가 4강 진출의 열기로 들끓고 있을 때 운명의 대진 추첨이 있었다. 칼레의 준결승 상대가 결정되었다. 한지우는 편의점 창고에서 몰래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칼레의 기적, 전 시즌 챔피언 지롱댕드 보르도를 만난다. 지롱댕드 보르도. 그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프랑스 축구계는 칼레의 동화가 마침내 끝을 맞이했다고 선언했다. 보르도는 지난 시즌 리그왕 우승팀이었다. 그들은 릴처럼 기술적이면서 스트라스부르처럼 강했다. 전술적으로 완벽했고 팀의 모든 위치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강팀이 아니라 완성된 제국이었다. 언론의 반응은 이제 동정이나 조롱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도전이었다. 그들은 충분히 박수받을 자격이 있다는 식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찬사들이 쏟아졌다. 마치 명예로운 죽음을 앞둔 전사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다.
지호는 보르도의 경기 영상을 밤새도록 돌려보았다. 보면 볼수록 이것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절망감만 깊어졌다. 보르도의 축구는 마치 잘 설계된 건축물 같았다. 모든 선수의 움직임은 빈틈없이 계산되어 있었고 그들의 공격 전개는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처럼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기술적인 차이가 아닌 지적인 차이에서 오는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다. 릴과의 경기가 심장의 싸움이었고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가 강철의 싸움이었다면 보르도와의 경기는 두뇌의 싸움이 될 터였다. 투지와 정실력만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지성의 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과연 칼레에게 저 제국의 설계도를 무너뜨릴 방법이 존재하기나 할까? 그날 밤 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췄다. 선수들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 그들 역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을까? 그는 그들의 절망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꿈속의 라커룸은 그의 예상과는 달리 절망이 아닌 팽팽한 긴장감과 조용한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수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에 쏠려 있었다. 라커룸 앞쪽에 놓인 낡은 칠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백발이 성성한 노감독 르네 라디였다. 그는 평소에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의 손에는 분필이 들려 있었다. 라커룸은 마치 대학의 강의실 같았다. 라디 감독은 칠판에 보르도의 포메이션을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선으로 표시하며 그들의 전술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보르도의 힘은 화려한 공격수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 이 두 명이 중앙 미드필더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팀의 심장이자 두뇌다. 모든 공격은 이들을 거쳐간다. 우리가 이기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다. 저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선수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설명에 집중했다. 지호는 제라르가 되어 감독이 칠판에 그리는 전술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마치 난해한 수학 공식 같았다. 그는 지금 불가능을 설계하는 한 노인의 위대한 도전을 목격하고 있었다. 제23화 보이지 않는 훈련. 한지훈의 낮과 칼레의 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바로 제국 보르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꿈속에서 지호는 칼레 선수들이 그라운드 밖에서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목격했다. 그들의 훈련은 더 이상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훈련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미카엘 제라르가 되어 동네의 작은 펍에 모인 선수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맥주잔이 아닌 소금과 후추통 그리고 작은 동전들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선수 삼아 냅킨 위에 그려진 경기장 위에서 몇 번이고 감독의 전술을 시뮬레이션했다. 아니, 여기서 파스칼 니가 너무 빨리 들어가면 중앙에 공간이 생겨. 하지만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상대 윙이 자유로워지잖아. 그건 제라르가 커버하기로 했잖아. 서로 믿어야 한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들의 토론은 치열했다. 그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약속된 플레이를 몸이 기억할 때까지 수백 번을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지호는 그 광경을 보며 마치 복잡한 설계도의 구조를 맞춰나가는 건축가들의 회의를 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지금 승리라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골조 공사를 하고 있었다. 지훈의 현실도 그들의 보이지 않는 훈련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낮 시간 동안 도서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파고든 것은 건축학 책만이 아니었다. 그는 역사 속의 위대한 전쟁사, 도시계획, 심지어 체스 전략에 관한 책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다. 모든 것은 공간과 자원을 활용하여 상대를 이기는 전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도서관 구석에 앉아 칼레의 전술도를 자신의 스케치북에 그려놓고 그 옆에 고대 로마 군단의 방진 전술을 비교하며 그려보기도 했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승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치열한 준비와 학습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장악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우위에 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의 방벽에 붙은 도서관 설계도 위에는 어느새 축구 전술을 응용한 수많은 포스트잇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의 건축과 칼레의 축구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꿈속의 훈련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선수들은 처음에는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했다. 복잡한 움직임에 머리가 먼저 지쳤고 서로의 동선이 꼬이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고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준결승을 며칠 앞둔 어느 훈련 날이었다. 그들은 약속된 움직임으로 훈련용 상대 팀의 패스 길을 완벽하게 차단해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완벽한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였다. 훈련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선수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누군가 먼저 환호성을 터뜨렸다. 그 환호는 승리의 함성이 아니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설계도를 마침내 자신들의 힘으로 구현해냈다는 성취의 외침이었다. 지호는 그 순간 제라르의 몸으로 심장이 터질 듯한 희열을 느꼈다. 제24화 설계도를 믿는 마음. 한지훈의 변화는 이제 편의점 동료인 정수빈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더 이상 그늘진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는 학자처럼 빛났고 휴식 시간에는 스케치북에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도형과 선들을 그려넣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 모습은 축구 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전쟁을 준비하는 참모에 가까웠다. 어느 늦은 새벽, 손님이 끊긴 시간이었다. 수빈은 캔커피를 하나 뽑아 지훈에게 건네며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냥 축구 좋아하는 거 아니죠? 지훈은 스케치북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장난기가 아닌 진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지훈 씨는 그냥 응원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꼭 자기가 직접 싸우는 사람 같아요.
무슨 전쟁이라도 준비하는 것처럼. 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전곡을 찔렀다. 그는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최대한 진심에 가까운 대답을 하기로 결심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네, 집이요. 수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어떤 강한 힘이 밖에서 밀고 들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법이요. 그러려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계산하고 모든 요소들이 서로를 어떻게 받쳐주는지 이해해야 하거든요. 한 부분이 약해도 다른 부분들이 함께 버텨줘서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지금 제가 하는 건 그런 공부예요. 그것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칼레의 전술에 대한 이야기였고 나아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재건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수비는 그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멋진 계획처럼 들리네요. 그녀의 단순한 인정 한마디가 지훈에게는 100마디의 격려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스러운 싸움을 이해해 주는 현실의 동료를 얻은 기분이었다. 준결승 전날 밤, 지훈은 마지막으로 라디오에 의식을 마쳤다. 꿈속의 라커룸은 예상과 달리 차분하고 고요했다. 선수들은 더 이상 전술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 이야기를 하거나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고 있었다. 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와 감독의 설계도를 믿는 마음뿐이었다. 라커룸을 나가기 직전 라디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칠판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는 선수들의 가슴을 그리고 머리를 차례로 가리키며 말했다. 지도는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주었다. 내일 그라운드 위에서 승리라는 집을 짓는 것은 너희들 자신이다. 너희들이 바로 내일의 건축가다. 지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방벽에 붙은 도서관 설계도를 바라보았다. 감독의 마지막 말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집을 짓는 일뿐이었다.